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차영주 TV 운영자 겸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입니다. 오늘 시장 상당히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뭐 녹록치 않은 이번 주 특히 이제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이제 서킷 브레이커가 이제 두 번 연속 걸렸죠. 사이드카가 걸린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이드카는 장중에 이제 5% 이상 하락했을 때 걸리는 거고요. 서킷은 지수가 8% 이상 하락했을 때 걸리는 겁니다. 오늘도 한 12시경에 서킷이 걸렸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이드카 걸렸을 때는 매도 사이드카 걸렸다가 여기 또 이렇게 호재성 재료가 나오면 매수 사이드카 걸리고 또 반대로 매도 사이드가 이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모습들이 좀 보였었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화요일과 오늘 금요일 두 번 다 매도 사이드카 걸렸다라는 점이 상당히 조금 투자자분들 심기가 편치는 않으실 겁니다. 그나마 정말 그나마 지금 현재 시간외에서 밑꼬리를 좀 달고 올라오는 모습들이 포착되고 있다라는 것이 그나마 조금 희망의 저 끝에 보이는 미세한 불빛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글쎄요. 일단 또 여전히 중동 이슈라든지 주말 사이 뉴스 이런 것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밑꼬리를 달았다라는 것은 상당히 인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는 종가가 저가입니다. 종가가 저가인 경우에는 받치려고 하는 움직임이 전혀 작용하지 못했다라는 점이죠. 하지만 지금 이제 밑꼬리를 달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거는 나름대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 폭이 어느 정도이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가 매수세가 장중 변동성의 최소한 절반 정도 올라왔다라면 그러니까 밑꼬리의 어떤 길이가 봉의 길이의 절반 정도였다라면 오늘 단기 악재를 해소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는 밑꼬리의 길이를 놓고 보면 전체 4분의 1도 못 올라오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물론 시간이 갈수록 삼전 닉스 중심으로 꼬리가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정말 활발하게 들어와 주기를 좀 기대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오늘 왜 빠졌나요? 왜 빠졌나에 대한 어떤 뭐 그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 원인 분석 우리가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올랐으면 왜 올랐느냐? 시장이 왜 올랐고 시장이 왜 빠졌느냐? 내 종목이 왜 올랐고 내 종목이 왜 빠졌느냐? 이 이유를 알고 싶어 하는 게 뭐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물론 명확히 이유를 알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때로는 아무런 이유 없이 기분이 좋을 때가 있고 아무런 이유 없이 기분이 나쁠 때도 있죠. 물론 원인 때문에 기분이 좋을 때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일이 잘 풀린다라든지 뭐 보너스를 받았다라든지 이러면 당연히 기분이 좋은 거죠. 아니면 뭐 갑자기 뭐 주식이 오늘 빠졌다. 그래서 기분이 나쁘다. 그것도 충분히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 이유 없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까지 내가 기분이 나쁠 일은 아닌데 이런 경우에 굉장히 좀 우울감에 빠질 때가 있죠. 지난 수요일 날 제가 그래서 그걸 이성의 언어와 감정의 언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지금 우리 시장에 있어서 반도체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다라는 것은 뭐죠? 이성의 언어, 이성을 되찾았을 때는 반도체 중심의 실적 전망에 대한 변화 여부를 체크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화요일 날 주식을 좀 매수하셨던 분들 입장에서 보면 수요일과 목요일, 화요일 날 이제 주식을 매수하는 입장에서 보면 수요일과 목요일 날 상당히 기분이 좋으셨을 겁니다.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했다. 정말 공포에 잘 샀다라고 볼 수 있었겠죠. 하지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 또다시 이제 제자리에 오면서 이제 공포감으로 바뀌면서 이성이 이제 감정으로 바뀌는 건데 일단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실적이죠. 실적을 믿을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수급적으로 봤을 때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날 펀드들의 어떤 리밸런싱이 마무리되는지 여부. 오늘 뭐 일부 증권사에서는 이제 그런 리포트를 냈다라고 하는데요. 그게 이제 확인이 되는 것이 월요일, 화요일 이후에 수요일, 목요일이 되겠죠. 너무 이제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목요일 정도 되면 과연 그 요소가 맞는 것인지 아닌지 그렇게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일부 가이던스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나오는 게 있죠. 오늘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대한항공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대한항공 리포트를 봤는데 이 실적이 상당히 이제 개선될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한항공 리포트 그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되는 것들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 그리고 지난 화요일 같은 경우는 이러한 리포트빨이 먹히진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수요일과 목요일 같은 경우는 소위 리포트빨이 먹혔었죠. 그래서 다음 주에 만약에 시장의 안정세를 찾는다라면 리포트빨이 먹힐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감정의 영역으로 좀 들어온 겁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한번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기 잠실의 롯데타워 꼭대기까지 올라간다라고 한번 칩시다. 올라가다가 중간에 딱 섰는 중간에 잠깐 이제 했는데 중간에서 이제 딱 내려다 보니까 약간의 이제 그 바람이 불면서 뭐 거긴 바람이 불어도 건물이 흔들릴 수 있죠. 흔들리는 것을 막는 장치가 있죠. 제가 이제 롯데타워에서는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대만에 가면은 그 88타워가 있죠. 88타워 그 밑에 오면 거대한 추가 달려 있습니다. 그 추가 건물의 흔들림의 반작용으로 건물을 흔들림을 잡아준다. 거기도 태풍이 올라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한다라고 제가 그 설명을 좀 들은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이제 우리가 서킷이라는 것은 흔들림입니다. 근데 그 잠실타워 중간에서 흔들리는 것은 견뎌낼 수 있죠. 사이드카입니다. 사이드카 죄송합니다. 사이드카 정도라면 5% 정도 흔들린다라는 건물이 5% 정도 흔들리는데 내가 건물 중간에 있다. 이거는 견딜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잠실타워 거의 꼭대기에 다다라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꼭대기에 이제 도달합니다. 거기서 이제 중요한 그렇게 되면 나의 목적이 달성하는 건데 거의 다 왔는데 이제 사이드카가 발생하는 겁니다. 사이드카가 발생하면서 그렇죠. 사이드카가 발생하면서 전체적으로 8%가 흔들리는 겁니다. 8%가 흔들리면서 건물이 출렁출렁하는 게 이제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건물이 무너지느냐? 잠실타워 같은 경우 내진 설계라든지 안전 설계돼 있으니까 무너질 가능성은 없는 거죠. 무너질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반도체가 영업이익을 굳건하게 낼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8천, 9천에서 지수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나요? 높다라고 보지 않는 거죠. 제가 지금 비유와 지금 우리의 주식시장을 섞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수가 8천, 7천 정도에서 흔들렸을 때는 10,0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는 여력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흔들림이 5% 내외이기 때문에 좀 편하게 견뎌낼 수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 있어서의 모습은 거의 꼭대기에 다다른 상태에서 더 크게 출렁거리면 이제는 고소공포증을 느낄 때가 됐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눈치 게임이 시작됐다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눈치 게임이 시작됐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지금 시장에 있어서 우리가 한쪽에서 매도를 하기 시작하면 다른 한쪽에서 매도가 나오는 모습들 이것이 바로 눈치 게임이 아니겠나 그렇게 조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눈치 게임이 오늘 나타난 현상들을 놓고 보면 HTS의 오늘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5조 5천억을 팔았죠. 그리고 요 HTS를 좀 보여주시면 기관도 4조를 팔았습니다. 금융투자도 팔았고 우리가 투신도 팔았고 사모펀드도 팔았습니다. 이게 아침만 하더라도 HTS 화면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아침만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수급이 전체적으로 요거를 좀 빠져나와야 될까요? 잠시만요. HTS 화면이 좀 안 보이면 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침만 하더라도 사모펀드는 샀고요. 그냥 금융투자도 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오후 들어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금투와 사모펀드가 많이 팔고 연기금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돌아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공포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건물에서 내려오는 거죠. 끝까지 목적 달성을 안 하고 내려오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조금 그동안에 좀 공포감을 좀 느꼈어라고 하는 분들은 이 정도까지 왔으면 다 됐다라고 하고 매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하나둘씩 매도가 먼저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매물의 매물을 부르는 거죠. 우리가 매물의 매물을 부르는 것은 여러 요소가 섞입니다. 지금 이제 다음 주에 반대 매매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반대 매매가 본격적으로 나올지 여부는 다음 주 초중반까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초중반까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변동성이 나타나면 반대 매매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반면에 우리가 이제 지금 그 다음 주에 좀 안정세를 찾아내게 된다라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에서 반대 매매는 조금 덜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 됐든 지금 시장에 있어서 우리가 상황들을 좀 보는 것이 반대 매매가 본격적으로 나오면 매물이 매물을 부르는 건데 지금은 반대 매매가 매물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뭐죠? 먼저 누가 탈출할 것인가 이 부분이 현재 지금 시장에서 관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감정의 언어가 이제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감정의 언어가 이제 지배를 하면서 두렵다라든지 우리가 이제 하락의 원인을 찾지 못한다라는 거죠. 자, 오늘 뭐 여러분들 혹시 그런 어떤 짤 돌아다니는 거 보셨나요? 화요일 날 떨어진 것은 뭐 정책적인 어떤 부분들까지 될 수 있었습니다만 오늘 하락한 것은 뭐 축구와 비교해 가면서 누구 때문이다. 뭐 이렇게 조금 우픈 그런 얘기도 돌아다닌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이게 가장 오늘도 제가 이제 뭐 다니면서 여러분들하고 뭐 농담 반 진담 반 얘기한 게 오늘 왜 빠졌냐라는 거죠. 왜 빠졌는 거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하시는 분들 단 한 분도 찾지 못했습니다. 왜 빠졌는지를 못 찾았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런데 시장은 빠졌습니다. 왜 빠졌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시장이 빠졌다라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왜 빠졌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시장이 빠졌다? 자, 이런 비유를 또다시 들어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제가 잠실타워를 가지고 예를 들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친구분들하고 캠핑 같은 데 가가지고 밤에 잠을 자는데 발자국 소리가 타닥 타닥 들립니다. 갑자기. 그러면 공포에 휩싸이죠. 무슨 소리가 들리면 공포에 휩싸이는 거죠. 일단 긴장하죠. 저 소리가 무엇인가? 저 소리가 나한테 다가오고 있다? 공포의 극대화로 될 수 있겠죠. 그런 상태에서 그게 지나가는 사람의 발소리인지 아니면 낙엽 소리인지 아니면 건물 관리인이 이제 그런 관리인이 왔다 간 것인지 그것이 다르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는데 그 이유를 알고 나면 그때부터 속이 편하죠. 오늘 시장이 빠진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더 불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오늘 시장에 있어서 빠진 원인을 몰랐다라는 것이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PPT를 좀 보여주시면 지금은 이제 레버리지에 대한 공포까지도 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레버리지에 대한 공포까지 나오면서 월요일날 반대매가 나가느냐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월요일날 반대매가 나간다라는 것은 조금 약간의 오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화요일날 급락한 이후에 수요일하고 목요일날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반대매 화요일권 끝났습니다. 반대매 안 나갑니다. 근데 오늘 밀렸고 그러면 오늘 만약에 고점에서 아니면 코스닥 52주 신저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신용을 갖고 있으면 만약에 마진콜이 걸리면 마진콜이라는 것은 증거금을 내라는 거죠. 오늘 저녁 때 지금 다 카톡을 받으셨을 겁니다. 문자를 다 받아 놓은 상태일 겁니다. 4시에서 5시 사이에 문자가 가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다 문자를 받으셨을 텐데 이게 만약에 월요일 날까지 빠지면 화요일 날 아침에 반대매 나갑니다. 다 오늘 하락해서 문자를 받으신 분들 월요일 날 지수가 올라와서 담보 비율이 유지되면 그게 해소가 되고요. 아니면 돈을 입금하든지 월요일 날 팔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월요일 날 지수가 좀 불안정하면 월요일 날 장 막판에 어떤 움직임이 나갈까요? 화요일 날 반대매를 맞는 게 나을까요? 월요일 날 장중에 파는 게 나을까요? 당연히 월요일 날 장중에 파는 게 낫죠. 왜? 화요일 날 아침에 종가, 그러니까 하한가 기준으로 반대매가 나가니까 수량이 더 나가는 거죠. 근데 월요일 날은 내가 어떻다? 불안정한 수급만큼만 팔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월요일 날 변수에 달려 있다. 만약에 월요일 날 오전까지 좀 불안정하면 오후에 그 불안전성이 더욱더 확대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문자 받으셨다라고 예를 들어드리면 월요일 아침부터 팔까요? 아니죠. 최대한 지켜보겠죠. 최대한 지켜보는 마지노선이 저도 반대매를 맞아본 경험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고객분들 이제 반대매를 이렇게 조금 컨설팅 해드린 적이 있는데 2시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CFT 계좌니 뭐니 막 여러 가지 이런 거 따지지 말고요. 일단 신용 반대매매가 나가는 거는 2시 기준입니다. 2시까지는 버티려고 합니다. 하지만 2시까지 시장이 버티지 못하면
매물이 매물을 부른다라는 것들 이 부분은 반대매와 관련해서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밀릴 때 사는 것이 맞느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면 글쎄요. 밀릴 때 사는 것이 맞는지 여부는 저는 조금 조심스러워요. 자꾸 우리가 흔들리게 되면 화요일 날 흔들렸을 때는 수요일 날 보니까 어제 살 거리 됐죠. 근데 오늘 만약에 밀려서 오늘 지금 밑꼬리를 달립니다만 월요일 날 어떻게 될지 모르죠. 또 맞았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어느 순간 맞지 않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데미지가 커지면서 소위 물려 들어가는 겁니다. 화요일 날 그 밀릴 때 사신 분들이 목요일 날 팔지 않으셨다라면 오늘 아마 거의 제 가격일 겁니다. 이제 물려 들어가는 거죠. 물려 들어가기 시작하면 시중의 유동성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저가 매수에 들어오신 분들이 어느 정도 올라오면 매도를 해서 다시 현금화돼서 단타를 치는 어떤 현상이 되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데 최근에 저도 참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하이닉스 가지고 샀다 팔았다 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뭐 많은 수량은 아니다 하더라도 제가 방송하면서 만나는 분들인데 하이닉스 갖고 샀다 팔았다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물리면 이제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도 같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HTS가 되니까요. 이 부분 한번 조금 그 아까 못 본 부분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TS가 이제 그 우리가 외국인과 기관 금투 요 부분을 한번 좀 보는데 이게 좀 안 되나요? 예, 요거는 좀 안 되네요. 그래서 오늘 HTS는 보지 않는 걸로 그렇게 좀 양해를 좀 구하고 준비된 PPT만 가지고 방송을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상태에서 제가 이제 HTS가 안 되니까 우리가 추세를 좀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참 질문 많이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 오늘 사도 됩니까? 라는 거예요. 삼성전자 오늘 사도 됩니까? 33만 원 부근이죠. 근데 33만 원 부근에서 32만 원, 33만 원 부근이죠. 삼성전자를 사라라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이 가격대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구간에서 삼성전자를 사야 됩니까? 그건 예스입니다. 그리고 밀릴 때 사시라고 분할 매수 관점에 사시는 거에 대해서는 예스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40만 원 넘어가면 매도를 고민해보자. 아직까지도 그거 유지합니다. 따라서 지금 구간에서는 20에서 30% 정도 룸이 열려있기 때문에 매수는 오케이입니다. 하지만 그게 오늘입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답을 드리기가 모호합니다. 차트를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보시면 차트가 고점에서 이렇게 흔들리고 있어요. 차트가 이렇게 고점에서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지금 저점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맞겠느냐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쉬운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잠깐 좀 기술적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요. 이거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조금 HTS를 좀 놓고 보면 지금 이제 HTS를 놓고 보면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차트를 한번 보죠. 삼성전자 차트가 이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 차트 구간에서는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기가 상당히 조금 모호한 거죠. 이 구간에서 삼성전자가 고점인 35만 원대를 현재 지금 이제 뚫어주는 이제 나름대로 벽이죠. 이 상태에서 봉의 크기가 커졌잖아요. 이때 당시의 봉의 크기가 커진 상태고 옆으로 횡보하는 국면에서는 저는 이제 추세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추세가 없는 구간입니다. 이렇게 추세가 없는 구간에서는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워요. 지금 상태에서 박스권으로 놓고 보면 얼마죠? 30만 원 저점, 고점 같은 경우 36, 7만 원이 고점 아니겠습니까? 그 구간인 중간값이잖아요. 중간값이면 지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지금은 팔 때는 아니에요. 저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아직 지금 팔 때는 아니다. 제가 팔아드리라고 파는 것을 고민해야 될 시점은 40만 원, 300만 원이지만 지금은 팔 때는 아니다. 추세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결정 내리기 어렵다. 추세가 안타깝게도 하향 추세인 것이 있습니다. 하향 추세인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에 LG전자 같은 경우 물론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추세, 지금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바뀐 상태에서 지금 이러한 추세에서는 우리가 변동성을 보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죠. 시장에서 거래량도 지금 죽어 있는 상태. 제 얼굴 때문에 요거를 잠깐 좀 축소 보겠습니다. 이 거래량도 지금 죽어 있는 상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는 조금 조심스럽다. 반면에 이런 주식들은 어떨까요? 우리가 이런 주식은 여러분들 어떻게 보이나? 추세가 조금 바뀌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꿈틀대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주식들을 앞으로 찾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차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식이죠. 우리가 지금 이제 삼전 닉스에 대해서 추세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구간은 아니고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추세가 상승 추세로 돌아서기까지는 다소 조심스러운 구간에 놓여 있다라는 것도 안타까운 현실이죠. 단지 이제 삼성바이오라든지 몇몇 업종에 대해서는 차트가 조금 돌아서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인다라는 것도 우리가 실적 시즌과 맞물리면서 조금 긍정적으로 봐도 아주 기대를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거죠. 지금 시장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저는 가끔 제가 기준점이 좀 흔들릴 때, 뭐 삶이라든지 아니면 주식 시장이라든지, 지금 이제 뭐 어쩔 때 진짜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주식 시장이 내가 생각한 대로 딱딱딱 흘러갈 때가 있을 거예요. 상승이 됐던 하락이 됐던 내일 빠질 거야. 그러니까 진짜 빠지고 내일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진짜 올라갈 때가 있고 그게 이제 당분간 맞아 들어갈 때가 있죠. 또 어쩔 때는 내가 생각한 거와 전혀 시장이 안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도 똑같을 거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여러분 똑같아요. 그리고 내 삶이라는 게 잘 풀릴 때 정말 잘 풀릴 때가 있고 안 풀릴 때 정말 안 풀릴 때가 있죠. 그럴 때 제가 이제 정리하는 겁니다. 제 스스로가 재무상태표, 그러니까 대차대표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호재는 무엇일까? 악재는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한번 써보는 겁니다. 호재는 무엇이지? 지금 우리 주시장에서 호재는 뭐죠? 반도체 기업의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이다. 수출 기업의 이익이 증가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뭐 2차 전지 실적이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뭐 증권주들도 실적이 늘어날 것이다. 화장품 실적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것들이죠. 이러한 버팀목이 있죠. 이러한 버팀목이 없다라면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변동성이 클 거죠. 변동성이 이제 클 수밖에 없고 지금을 조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조정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고점을 직전에 두고 하락 전환되는 조짐이 보입니다라고 다소 조심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죠. 악재는 뭐죠? 오늘 혹시 일본 시장 보셨나요? 오늘 이제 일본 시장이 한 4% 정도 조정을 받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악재죠. 그리고 외인들의 차익 매물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금융투자 사모펀드 이런 것들이 나왔죠. 이거 이제 수요일 날 말씀드렸으니까 추가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죠. 지금 호재가 강한가요? 악재가 강한가요? 호재가 강한가요? 악재가 강한가요? 호재와 악재가 어떤 것이 강하냐? 제가 이제 호재를 특별히 적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들 생각할 시간을 좀 두기 위해서 적어두지 않았는데 악재도 이거 말고 더 여러 가지가 드리겠죠. 호재가 강할까요? 악재가 강할까요? 근데 지금은 이러한 어떤 펀드멘탈로 놓고 보면 저는 호재가 더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영업이익이 거침이 없죠. 저는 애플의 어떤 그러한 그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삼전닉스에게는 호재로 봅니다. 애플이 부품 가격이 올라가면서 가격을 인상했으니까 판매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 판매가 둔화될 가능성이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를 낮춘 거죠. 저도 요즘 여러분들 혹시 노트북 가격 알아보셨나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제 노트북을 하나 바꾸려고 올 초에 작년 가을부터 고민을 잠깐 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3%올 2월 달부터 나오면서 노트북을 하나 바꿔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점점 가격이 올라가더라고요. 처음에 예산을 200만 원 잡았는데 점점 가서 거의 500만 원에 육박하는 거예요. 400원 뭐 얼마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못 바꾸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한 300만 원만 정도 돼도 노트북을 바꿨을 텐데 지금 이제 수리해서 쓰고 있는데 그 신규 수요가 그만큼 없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 그렇지만 어찌 됐든 그렇게 노트북 가격이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것은 뭐죠? 노트북을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울 수 있지만 노트북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긍정적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또 나온 얘기가 다음 주에 이제 그런 얘기 나오죠. 우리가 뭐 정치적인 부분들은 일단은 논란을 빼고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우리나라 이제의 공장을 증설하는 것들을 이제 정부가 발표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소부장이 또 오늘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들이 보였죠.
그리고 하이닉스가 일단은 또 엊그제 발표한 것들에 대해서 오늘 분석 기사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용인에 또 우리가 삼성전자가 우리가 이제 호남으로 내려가느냐 안 내려가느냐를 떠나서 용인에 짓는 또 클러스터를 2044년에 짓겠다라는 걸 2034년으로 10년을 땡겼다라는 기사 혹시 눈여겨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2044년은 20년 뒤잖아요. 20년 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5년 뒤죠. 15년 동안 반도체 공장을 짓는 걸 고민한다? 이거는 뭐 거의 안 짓겠다라는 얘기로 읽힐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 분석을 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근데 이제 지금 7, 8년 내에 짓겠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소부장에 대해서는 실적이 단기간에 나올 수 있겠다. 이 부분은 긍정적일 수 있겠죠. 문제는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호재와 악재를 놓고 보면 이런 호재로 버티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종목과 업종별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종목과 업종별로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 당장 7월 달에 우리가 직면해야 될 것은 그러니까 월요일과 화요일 날 일부 펀드의 리밸런싱 이후에 직면해야 될 문제는 뭐죠? 기대감으로 올랐었던 부분들, 그다음에 실적으로 올랐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실적 우리 관점이 유지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현대차를 말씀을 지금 드렸는데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오늘도 현대차가 50만 원 하회해서 많은 분들이 "현대차 어떻게 해요?"라고 저한테 사석에서 물어보시는데 참 드리기가 참 모호한 것 같아요. 현대차가 로봇과 관련해서 우리가 다양한 호재성 재료들을 끌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호재성 재료가 있으면 언젠간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이 있고 단기적으로 호재성 재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빠진다라는 것은 투자자들의 마음이 그 호재성 재료에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금 일단은 걱정되는 것은 7월 달에 나올 그러니까 실적이 나왔을 때 현대차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느냐라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렇고 여러분들 주위에 계신 분들에게 자꾸 물어보십시오. 제가 지난번부터 항상 드리는 건데 1,000만 원이 생겼으면 삼성전자 살래, 코스닥 살래? 그건 지난번까지 질문이었죠. 그런데 그때도 삼성전자였기 때문에 코스닥이 아직까지 못 가는 거죠. 두 번째는 여기 이제 바꾸는 겁니다. 삼성전자를 놔두고 이쪽에 있는 걸 바꾸는 거예요. 삼성전자 살래, 코스닥 살래? 삼성전자 살래, 현대차 살래? 삼성전자 살래, 두산 로봇 두산 두에비를 살래? 삼성전자 살래? 하나오션 살래? 이런 거죠. 이 질문이 지금은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우위를 펼칠 것으로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삼성전자보다는 이쪽에 있는 주식을 사야지라고 생각할 때가 분명 저는 올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은 삼성전자와 다른 쪽을 비교해 보면 삼성전자만큼 실적이 안 나온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부 종목은 여전히 실적이 나오지만 삼성전자보단 덜하다. 일부 종목은 삼성전자는 실적이지만 이쪽은 기대 쪽이다. 이러면서 지금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면밀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섹터별로 한번 점검해보고 오늘 또 마지막에 리포트 하나 조금 간단하게 보면서 우리가 프리 어닝 시즌을 대비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도체하고 전력은 이번에 실적이 잘 나와야 됩니다. 계속해서 실적이 지속돼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유지가 돼야 된다라는 것들이고요. 조선과 방사는 우리가 이제 실적도 중요하지만 수주 잔고가 쌓여야 됩니다. 이번에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유럽 쪽의 잠수함이 조금 안타깝게 쌉으로 넘어가면서 탈락이 됐죠. 그런 것들을 조금 현재 놓고 보면 우리가 이제 캐나다, 그러니까 결국 그걸로 이익을 내느냐 안 내느냐는 차치하더라도 캐나다 쪽에서 잠수함을 따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현재 나타나는 것이 필요하다. 또 방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LIG 넥스원, LIG 에어로스페이스,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가 증자 또 이슈가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모양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결국 그 증자를 통해서 공장을 증설해서 매출을 늘린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유상 증자와 관련해서는 뭐 기준점을 말씀드렸죠. 유상 증자를 한다라는 것은 기업이 돈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돈이 필요해서 주주들에게 그러니까 손을 내미는 건데 손을 내밀었을 때 친구들이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했을 때 똑같이 질문하라고 그랬죠. 왜? 어디에다 쓸 건데?
왜 언제 줄 건데잖아요. 근데 이제 LIG 같은 경우는 투자를 통해서 앞으로 매출을 증가시킨다라는 거니까 지금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있을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중기적으로 괜찮은 거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지금은 조선과 방사는 수주가 중요한 것 같아요. 반도체하고 전력은 수주보다는 실적이 이제 나타나야 되는 거고 조선과 방사는 수주가 중요하다. 2차 전지는 지금 이제 흑자 전환에 대한 부분들 삼성 SDI 거듭 말씀드리지만 3분기 때 흑자 전환된다라는 거, 에코프로, LNF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난다는 거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학회 모멘텀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기술 이전이라든지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기술 이전이 계속 누적적으로 그러니까 건 바이 건을 쌓아 보면 상당한 수준의 이제 기술 이전 계약을 좀 맺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익 증가 기대감으로 같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나오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은 어떤 기술 이전 이런 것들보다 그리고 임상이 갑자기 성공할 가능성 이런 것들보다는 이익에 대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화장품 같은 경우, 그다음에 이제 식음료 같은 경우 믿을 수 있는 것은 수출 데이터와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다라는 점을 명확히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들의 공통점 뭐죠? 이들의 공통점 뭐죠? 이익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이들의 공통점은 결국 이익에 달려 있다라는 건데 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제가 이제 리포트를 이제 모아 놓은 그 사이트에서 리포트를 쫙 보니까 증권사들이 지금 이제 열심히 작업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프리뷰와 관련된 리포트를 대량으로 쏟아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이제 삼전과 삼성전기, 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쪽들에 대한 리포트는 항상 고정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오늘은 조금 작은 종목들을 많이 얘기했더라고요. 역시 시장이 큰 종목들을 얘기하기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그런 영향도 시장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큰 종목들을 프리뷰를 통해서 긍정적인 실적을 뽑아냈다라면 시장에서 나름대로 일부 펀드 매니저들이 버팀목 역할을 했을 텐데 오늘 리포트들이 좀 작은 종목 위주로 나오다 보니까 특별히 눈에 띄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 리포트가 쏟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리포트를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빨리 여러분들이 읽어내느냐? 제가 이제 몇 가지 팁을 말씀드렸죠. 이제 지금 뭐 차영주 TV 유튜브에서도 리포트를 보고 있고 또 한 가지 핸드폰에서 검색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핸드폰 검색이에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현대차를 가지고 있다, 뭐 네이버를 갖고 있다, 에코프로를 갖고 있다. 이거를 하루에 한 번 정도라도 아니면 두세 번 정도 뉴스 검색을 하세요. 단순하게 네이버 뉴스 검색만 통해서라도 증권가들이 프리뷰라든지 아니면 실적 전망치를 뽑아냈던 것들이 뉴스화됩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네이버 증권란을 들어가서 PC를 통해서 보는 것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동 중이거나 아니면 외부에 있을 때는 휴대폰을 통해서 그런 것들만 찾는 노력. 평상시에는 우리가 시세만 보잖아요. 뭐 MTS에서 시세를 보고 뉴스를 보지만 MTS 뉴스를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지만 실질적으로 포털 사이트에서 뉴스를 보는 것도 지금 시즌에 있어서는 한 가지 전 팁이 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요 부분 한번 좀 보죠. KB금융과 관련된 리포트가 오늘 나왔습니다. BNK 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요. KB금융에 대한 프리뷰입니다. 이자 이익 및 비이자 이익 증가로 YOY 13%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지배주주 순이익은 13%, 그다음에 1조 거의 뭐 2조 가까이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코스피 상승에 따라서 주식 관련 이익 증가와 특히 증권자회사는 이제 KB증권이죠. 수수료 수익 일평균 거래되면 67조 대비 90조 원이 되니까 큰 폭의 증가가 예상된다라는 거죠. 더불어 시장 금리가 지속적인 상승에 따라서 상승에도 상승폭은 축소되면서 채권 소진이 개선될 것이다. 이거 뭐냐면 시장 금리가 상승한다 하더라도 어느 시장이 상승하면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에 대한 가격은 떨어지죠. 그러니까 손실입니다. 채권 매매하는 사람들이 이익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지속적으로 금리가 내려올 때입니다. 금리가 내려오면 채권 가격은 어떻게 되죠? 지속적으로 올라간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자 수익과 관련해서 채권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자 수익과 관련해서 만약에 7월 달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을 하면 명목 금리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대 금리가 다 올라가겠죠. 대출 금리도 올라가고 예금 금리도 올라가지만
예대 마진 폭이 더 벌어질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도 있고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이자 수익입니다. 비이자 수익이라는 것이 수수료 수익이기 때문에 증권사를 제가 이제 최근에 좀 많이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이 KB금융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의 관심을 한번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겠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금융주들에 대한 관심 중에서 우리가 뭐 지주사격인 뭐 보험사들, 그다음에 이제 은행들 이런 것들을 좀 봤었는데 실질적으로 증권사들이 뭐 상반기 때 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뭐 단순하게 말씀드려서 오늘 고객의탁금이 136조더라고요. 사상 최고치입니다. 136조면 고객의탁금에 대한 이자 수익, 그 다음에 신용잔고가 38조까지 올라왔어요. 신용잔고가 38조니까 거기에 따른 이자 수익, 이런 것들이 어마무시하게 좀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ETF와 관련된 매매 수수료 수입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모멘텀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자 수익과 이제 비이자 수익을 놓고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KB금융이 이제 금융회사이다 보니까 13조의 이자 수익과 비이자 수익이 이제 5조 정도 되는 건데 이 비이자 수익이 키움증권보다 큽니다. 키움증권 같은 경우 1조 3천억 정도. 그러니까 물론 이 비이자라는 게 꼭 이게 이제 이자는 은행, 비이자는 증권으로 나눌 수는 없긴 하겠습니다만 그 전반적인 어떤 규모가 19조에 달하죠. 우리가 이제 이런 수익이 키움증권은 뭐 한 3조대 에 달하지만 KB금융은 거의 뭐 20조대에 달할 정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영업이익이 9조 정도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앞으로 성장세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최근에 주가가 많이 밀렸죠. 주가가 많이 밀렸다라는 것이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마무리 정리를 하면 다음 주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에 어떤 변수가 있을까요?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시장을 조심스럽게 예측하면 펀드 리밸런싱이 월요일 화요일 날 끝나고 그 매물이 더 이상 안 나와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죠. 화요일까지는 지켜봐야 되겠고 화요일까지 지켜봐야 되면 월요일 날 밀릴 때 공격적으로 사는 것을 자제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월요일 화요일 밀리고 나서 수요일 날 급반등하는 것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투자라기보다는 베팅의 영역이죠. 지금 베팅 잘못해서는 끊고 다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밀린 상태에서 만약에 월요일 날 변동성을 나타냈는데 월요일 2시까지 변동성이 축소되지 않으면 화요일 날 반대 매매에 대한 우려성 이런 것들에 따라서 시장이 조금 조심스러울 수 있어요. 그 단기적으로 이게 신용이 얼마나 무섭냐라면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이게 지금 문득 든 생각인데요. 만약에 월요일 날 시장이 좀 별로 안 좋다. 오늘 주말 뉴스에 있어서 월요일 시장이 안 좋다. 그러면 오늘 만약에 문자로 통보 받으신 분들 입장에 보면 월요일이 굉장히 힘들겠죠. 그리고 화요일 아침 반대면 나가겠죠. 그럼 화요일이 어떤 날이죠? 월 말이니까, 그러니까 반기 말이니까 펀드 리밸런싱이 끝나겠죠. 펀드 리밸런싱이 끝나고 증권사들이 예측한 대로 펀드 리밸런싱이 끝나면 수요일부터 어떻게 되죠? 시장 급반등하는 겁니다. 자, 이게 신용이 얼마큼 무섭다라는 거예요. 내가 신용을 안 썼다라면 오늘 이제 밀린 거 속쓰리죠. 월요일 화요일 밀린 거 속쓰립니다. 하지만 수요일 날 올라가면 기회가 또 도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신용을 만약에 써가지고 지금 내가 만약에 화요일 날 반대에 맞으면 그게 바닥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게 신용이 무서운 거예요. 남들은 버틸 수 있는 시간을 나는 그 며칠 상관해서 내 계좌가 털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5월 말부터 3프로 TV에 나와서 주구장창 말씀드렸습니다. 신용 쓰고 계신 분들 더 이상 신용 쓰지 마시고요. 레버리지 축소하시고요. 구체적인 방법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0만 원 레버리지가 있으면 500만 원이라도 줄여놓으세요. 아니면 다른 거 팔아서라도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제 유튜브 댓글에 어떤 분이 적으셨더라고요. 3%에서 조심하라고 했다라고 좀 별로 안 좋은 소리 좀 들었는데 이 변동성을 보니까 역시 차 수장의 얘기가 좀 맞는 것 같아 씁쓸하다 이렇게 제 개인 유튜브에다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저도 좀 씁쓸합니다. 이게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잠실 롯데타워에서 중간층까지 흔들렸던 건 견딜 수 있었다고 쳐요.
근데 지금 거의 꼭대기에 다다른 거 아니겠어요? 물론 전 12,000, 15,000 갈 걸로 봐요. 하지만 지금 구간서부터는 흔들리는데 이 진폭이 커졌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이드카에서 이게 처음에는 5%에서 8%까지 흔들리잖아요. 8%까지 흔들리는 부분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지금 구간에 있어서는 우리가 몸을 좀 넓힐 때는 아니다. 조금 몸을 넓힐 때는 아니다라는 거. 그다음에 공소공포증을 느끼는 사람들은 건물에서 내려오기 시작했다라는 것도 중요한 키포인트를 읽어내야 된다. 그전엔 다 같이 으쌰으쌰 올라왔다라면 지금은 이탈자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탈락자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도 하나의 시장의 모습이다. 어찌됐든 지금은 조금 우리가 목표 수익률을 좀 낮게 잡고 그다음에 기간 수익률을 좀 길게 잡고 이런 전략으로 지금 다음 주 초반을 좀 대비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좀 안정을 찾으면 제가 이제 다음 주 이제 수요일 날 나올 텐데요. 그러면 이제 리밸런스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가 이제 확인될 거 아니겠습니까? 화요일까지인지 아닌지 또 그러면 또 새로운 프리어닝 시즌과 관련돼서 그 사이에 또 리포트들이 나온 게 있다라면 좀 모아가지고 그때는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기를 기대하면서 저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여러분들과 같이 그때는 아마 리포트 중심으로 좀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